안녕하세요. 자, 요즘 주식 시장이 뭐랄까 사상 최고치 근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장주 투자, 이거 좀 위험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들 수 있습니다. 단기 변동성도 좀 걱정되고요. 근데 우리가 시야를 한 몇 년 뒤로 이렇게 넓혀보면요. 여전히 이거 장기적으로 정말 큰 수익을 줄 수도 있겠다 싶은 그런 고성장 기업들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좀 더 긴 호흡으로 봐야 할 기업 세 곳, 네비우스, 그리고 아이온큐, 또 차인 파이낸셜, 이 회사들을 좀 깊게 들여다볼까 합니다. 이 회사들이 왜 앞으로 한 3년 동안 크게 성장할 수 있다, 이런 평가를 받는지, 그 핵심 동력이 뭔지 한번 같이 파헤쳐보죠. 단순히 숫자만 보는 게 아니라 각 기업의 진짜 스토리가 뭔지, 그걸 살펴보는 시간이 될 겁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저희 목표는 이 세 기업의 사업 모델, 핵심, 또 성장을 이끄는 그 동력이죠. 그리고 현재 시장 가치가 어떤 의미인지 이걸 좀 깊숙이 이해하는 겁니다. 그냥 표면적인 정보만 쓱 훑는 게 아니라 각 기업이 가진 그 독특한 지점, 그리고 지금 이 거시적인 환경 속에서 얘네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이걸 연결해보는 거죠. 여러분이 좀 복잡한 정보라도 빠르게, 그러면서도 효과적으로 소화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안에 숨은 핵심을 놓치지 않도록 길잡이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기업, 네비우스부터 시작해 볼까요? 이 회사는 스토리가 정말 흥미롭더라고요. 원래는 러시아의 그 큰 검색 엔진 회사, 얀덱스였잖아요. 네, 맞아요. 얀덱스. 근데 지정학적 이슈, 제재 이런 걸 겪으면서 핵심 사업은 팔고 완전히 다른 회사로 거듭났어요. 데이터 센터를 AI 처리용으로 바꾸고 네덜란드에 본사를 둔 클라우드 AI 인프라 회사 네비우스가 된 거죠. 야, 검색 회사가 AI 인프라 회사로? 이건 정말 극적인 변화인데요. 그렇죠. 그 과정 자체가 정말 뭐랄까 거대한 방향 전환이었죠. 현재 네비우스는 핀란드에 자기 데이터 센터 하나를 직접 운영하고 있고요. 또 미국, 프랑스, 아이슬란드 같은 곳에서는 코로케이션이라고 하죠. 다른 회사 데이터 센터 공간을 빌려서 쓰고 있어요. AI 인프라 서비스를 거기서 제공하는 거죠. 최근엔 영국에도 진출했고 또 미국 뉴저지에는 두 번째 자체 데이터 센터를 짓고 있고요. 이 인프라를 통해서 고객들은 예를 들면 엔비디아의 고성능 GPU 있잖아요. 이걸 원격으로 빌려서 머신러닝이나 AI 모델 개발에 쓰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쿠버네티스 같은 관리 도구까지 같이 줘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AI 개발에 필요한 컴퓨팅 파워부터 관리 시스템까지 그냥 한 곳에서 다 해결해라. 이런 원스톱 샵을 만들고 있는 거죠. 생각해보면 그 국제제재라는 위기 상황을 오히려 사업 모델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미래 핵심 기술인 AI 인프라에 집중하는 기회로 딱 잡은 셈이에요. 지정학적 제약을 넘어서 기술적 기회를 본 거죠. 와, 정말 위기를 기회로 제대로 만들었네요. 근데 단순히 변신만 한 게 아니라 이 성장 전망치, 이게 또 놀랍습니다. 2024년부터 27년까지 연평균 매출 성장률이 이게 무려 233%. 2027년 매출이 43억 4천만 달러에 이를 걸로 본다고요. 이 정도면 정말 폭발적인데요. 네, 엄청난 숫자죠. 수익성도 보면 2026년에 조정 EBITDA, 그러니까 이자, 세금, 감가상각비 빼기 전 영업이익이죠. 이게 흑자로 돌아서고 27년엔 8억 5천만 달러를 넘을 거라는 전망이에요. 이런 가파른 성장이 가능한 배경은 역시 새로 여는 데이터 센터들, 또 마이크로소프트하고 맺은 큰 계약, 신규 고객 확보 이런 거겠죠. 근데 연평균 233% 성장이라 이게 현실적으로 계속 가능할까요? 초반에야 확 크겠지만 좀 지나며 성장률은 좀 둔화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맞아요. 233%라는 숫자는 초기 단계니까 나오는 그야말로 폭발적인 성장을 보여주는 거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성장률 자체는 당연히 자연스럽게 좀 안정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기업 가치가 한 294억 달러 정도로 평가되는데 이건 3년 뒤 예상 매출이 한 7배 수준이에요. AI 인프라 시장 자체가 워낙 커지고 있으니까 이 정도 평가는 어느 정도 시장의 기대감을 반영한다고 볼 수는 있겠죠.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초고속 성장 계획에는 반드시 실행의 위협이 따릅니다. 당연하죠. 데이터 센터를 계획대로 짓고 또 안정적으로 돌리고 경쟁은 점점 치열해질 텐데 그 속에서 고객을 계속 유치하고 이게 다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특히 GPU 확보 경쟁도 지금 장난 아니고요. 그래서 네비어스의 성공은 단순히 시장 성장이 올라타는 걸 넘어서 이 복잡한 실행 계획을 얼마나 문제없이 해내느냐, 여기에 달려있다고 봐야 합니다. AI 인프라 수요는 분명히 있지만 그 수요를 실제로 자기 걸로 만드는 능력은 또 다른 문제인 거죠. 네, AI라는 큰 흐름에서 기회는 잡았지만 앞으로 넘어야 할 과제도 분명히 많아 보이네요. 자, 그럼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영역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양자 컴퓨팅 분야의 아이온큐입니다. 양자 컴퓨터, 이거 진짜 미래 기술의 상징 같잖아요. 기존 컴퓨터는 정보를 0 아니면 1 이렇게 딱딱 떨어지는 비트로 처리하는데 양자 컴퓨터는 큐비트라는 걸 쓴다고 하죠. 이 큐비트는 0과 1 상태를 동시에 가질 수 있어서 특정 문제에 대해서는 와, 기존 컴퓨터랑 비교도 안 되게 빠르자, 뭐 이런 거죠. 약간 그 스위치가 켜짐, 꺼짐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사이에 모든 밝기를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디머 스위치 같다고 할까요? 네, 아주 비유가 적절합니다. 아이온큐가 쓰는 해침 기술은 이온 트랩 방식이에요. 전하를 띤 원자, 그러니까 이온을 전자기장 안에 딱 가둬놓고 레이저를 쏴서 얘네들을 아주 정교하게 제어해요. 이걸로 큐비트를 구현하는 거죠. 이건 이제 초전도 회로를 쓰는 다른 방식들하고는 좀 다른 접근법인데요. 여기서 가장 주목해야 할 실질적인 차이점, 이게 뭐냐면 아이온큐의 이온 트랩 시스템은 상온에서 작동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아, 상온이요? 네. 반면에 초전도 방식은 칩을 거의 절대 0도, 엄청나게 차갑게 만들어야만 작동하거든요. 거대한 냉각 장치가 필수예요. 근데 상온 작동이 가능하다. 이건 시스템 복잡성이나 운영 비용 면에서 정말 엄청난 이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냥 연구실 수준을 넘어서 실제 환경에서 쓰기에 훨씬 유리해지는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죠. 상온에서 돌아가는 양자 컴퓨터라니. 와, 이건 정말 매력적인데요. 그럼 성장 전망은 좀 어떤가요? 매출은 2024년부터 27년까지 연평균 한 94% 성장해서 3억 1,500만 달러 정도 될 걸로 예상되고요. 근데 당장 이익보다는 기술 개발이랑 시장 선점에 더 집중하는 모양새라 조정 이비타는 당분간 적자를 유지할 것 같다고 합니다. 아이온큐는 양자 컴퓨터의 성능을 알고리즘 큐비트, 줄여서 AQ라는 단위로 측정하는데 이게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큐비트 개수만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얼마나 복잡한 알고리즘을 오류 없이 돌릴 수 있냐, 이걸 보여주는 지표래요. 네, 맞습니다. 실질적인 성능 지표죠. 때는 한 64에서 100 정도인데 2027년에는 무려 10,000AQ까지 끌어올리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답니다. 곧 나올 템포라는 차세대 시스템이 이걸 가능하게 할 거라고 하고요. 근데 10,000AQ면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그 정도면 우리가 진짜 체감할 만한 문제들, 예를 들어 뭐 신약 개발이나 금융 모델링 같은 거 풀 수 있게 되는 건가요? 10,000AQ. 이건 정말 야심찬 수치입니다. 그 정도 성능에 도달한다면 지금 슈퍼컴퓨터로도 풀기 어려운 특정 최적화 문제나 뭐 신소재 시뮬레이션, 복잡한 금융 모델 분석 같은 데서 의미 있는 결과를 낼 수 있을 걸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좀 연구 개발 단계에 가깝다고 봐야 하고요. 실제 상업적인 응용까지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현재 아이온큐의 가치 평가를 좀 생각해 봐야 해요. 현재 기업 가치가 약 2,009억 달러인데 이건 2027년 예상 매출의 66배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66배요? 와, 66배면 정말... 네, 엄청나게 높은 평가죠. 이 프리미엄은 결국 아이온큐가 제시한 그 기술 로드맵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고 또 양자 컴퓨팅 시장 자체가 정말로 크게 열릴 거다, 이런 기대감이 아주 강력하게 반영된 결과입니다. 바꿔 말하면 뭐 기술 개발이 예상보다 늦어지거나 아니면 경쟁 기술이 치고 올라오거나 시장 개화가 생각보다 더디거나 하면 상당한 위험을 안고 있는 거죠. 매우 투기적인 성격의 투자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이온큐는 단순히 기술력을 파는 게 아니라 우리 이온 트랩 방식이 결국 양자 컴퓨팅 경쟁에서 승리할 거다, 이 비전에 대한 베팅을 시장에 요구하고 있는 셈이에요. 양자 컴퓨팅. 정말 세상을 바꿀 잠재력은 엄청난데 그만큼 불확실성도 정말 크다는 점이 명확해지네요. 자, 그럼 이번에는 조금 더 현실에 발을 딛고 있는 분야로 가보겠습니다. 세 번째 기업은 핀테크 회사 차임 파이낸셜입니다. 이 회사를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포인트는 차임은 은행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네, 은행이 아니에요. 하지만 은행처럼 수수료 없는 당좌예금 계좌나 저축 계좌, 또 예상치 못한 지출에 대비한 초과 인출 보호 기능, 심지어 다음 월급을 미리 당겨 쓸 수 있는 기능까지 제공을 해요.
전국적으로 5만 개 넘는 ATM에서 수수료 없이 현금 인출 가능한 비자 직불카드도 주고 또 신용기록이 부족한 사람들을 위한 신용카드 발급 프로그램도 운영하고요. 맞습니다. 차임의 핵심 타겟 고객은 기존의 그 큰 은행들 있잖아요. 거기서 좀 충분한 서비스를 받기 어렵거나 아니면 뭐 계좌 유지 수수료 같은 게 좀 부담스러운 저소득층 또는 금융 이력이 부족한 분들입니다. 급여 선지급 기능은 당장 현금이 필요한 분들께는 아주 유용하고 신용카드 프로그램은 차근차근 신용 점수를 쌓아갈 기회를 주죠. 여기서 차임의 사업 모델이 정말 흥미로워요. 말씀하신 대로 직접 은행 라이센스를 가지고 운영하는 게 아니라 FDIC 보험에 가입된 벤코프 은행하고 스트라이드 은행, 이 파트너 은행들이 실제 고객 계좌를 가지고 관리합니다. 아, 그럼 차임은 돈을 어떻게 벌죠? 또 있잖아요. 그 수수료의 일부를 수익으로 가져갑니다. 스와이프 수수료라고 하죠. 또 많은 고객을 유치해 주니까 파트너 은행들로부터 인센티브를 받기도 하고요. 마치 금융 서비스를 위한 아주 친절한 안내 데스크 역할을 한다고 할까요? 고객에게는 편리하고 저렴한 서비스를 주면서 실제 은행 업무의 복잡함이나 규제 부담은 파트너 은행에 맡기는 아주 영리한 구조인 거죠. 전통적인 은행들이 좀 놓치고 있던 그런 틈새 시장을 효과적으로 파고들고 있는 겁니다. 이야, 정말 영리한 모델이네요. 사용자 수는 좀 늘고 있나요? 가장 최근 분기말 기준으로 활성 회원수가 870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게 2023년 말에는 660만 명이었고 2024년 말 예상치가 800만 명이었던 걸 보면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기존 은행 시스템에 만족 못하는 잠재 고객이 아직 많다는 걸 생각하면 확장할 여지는 충분해 보입니다. 성장 전망을 보면 매출은 2024년부터 27년까지 연평균 한 23%씩 성장해서 31억 달러 수준에 이를 걸로 예상되고요. 수익성 면에서도 2025년에는 조정 이비다 흑자 전환을 이루고 2027년까지는 연평균 125%, 와, 이것도 인상적인 속도네요. 이렇게 성장해서 4억 5,500만 달러 이익을 낼 걸로 전망된대요. 현재 기업 가치가 약 54억 달러 수준인데요. 일부 분석가들은 이 가치가 내년 예상 매출의 한 2배, 조정 이비다 기준으로는 20배 수준에 불과하다면서 잠재적으로 매우 저평가된 상태, 스크리밍 바겐일 수도 있다, 뭐 이런 의견을 내놓기도 합니다. 물론 이런 평가는 좀 조심스럽게 받아들여야겠지만요. 차임의 미래 가치는 결국 그 타겟으로 하는 고객층 내에서 기존 은행들로부터 얼마나 더 많은 시장 점유율을 뺏어올 수 있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효과적으로 고객을 데려오고 또 유지하고 그들로부터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는 거죠. 하지만 핀테크 시장 경쟁, 이게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어요. 뭐 캐시 앱이라든지 다른 디지털 은행들도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경쟁하고 있고 또 규제 환경이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는 가능성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하고요. 따라서 차임의 성공 스토리는 단순히 핀테크 혁신을 보여주는 걸 넘어서 금융 소외계층의 포용성을 높이는 동시에 이 치열한 경쟁과 규제라는 현실적인 장벽을 어떻게 넘는지 이걸 지켜보는 게 아주 흥미로운 사례가 될 겁니다. 자, 오늘 이렇게 살펴본 세 기업, 네비우스, 아이온큐, 차임, 파이낸셜, 정말 각기 다른 영역에서 굉장히 인상적인 성장 스토리를 써내려 가고 있거나 써내려갈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AI 인프라라는 시대적 요구에 딱 맞춰서 극적인 변신을 한 네비우스, 또 양자 컴퓨팅이라는 아직 잘 모르는 미지의 영역을 개척하는 아이온큐, 그리고 핀테크 모델로 기존 금융 시스템에 도전하는 차임까지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앞으로 몇 년간 가파른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네요. 맞습니다. 이 세 기업은 모두 높은 성장 잠재력을 보여준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그 이면에는 각기 다른 종류와 수준의 위험, 그리고 투기적인 요소가 존재합니다. 이걸 꼭 봐야죠. 네비우스는 AI 인프라 구축 경쟁이 심해지는 것과 또 대규모 투자 계획을 성공적으로 실행해야 하는 부담. 아이온큐는 아직 기술적 불확실성이 크고 상업화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는 양자 컴퓨팅 자체의 본질적인 위험과 높은 밸류에이션 문제. 차임은 날로 치열해지는 핀테크 경쟁 환경과 또 잠재적인 규제 변화 가능성 같은 것들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제시된 성장률 전망치 숫자만 볼 게 아니라 그 뒤에 숨어있는 기본적인 사업 모델의 강점과 약점, 시장의 경쟁 구도, 그리고 내재된 위험 요소들, 이걸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게 핵심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께서 복잡한 정보 속에서 진짜 의미를 빠르게 그리고 깊이 있게 파악하고자 하시는 그 목표와 정확히 일치하는 접근 방식일 겁니다.
정보를 그냥 아는 것을 넘어서 그 정보가 실제로 뭘 의미하는지 꿰뚫어보는 눈이 필요한 거죠. 네, 오늘 이렇게 세 가지 흥미로운 기업들의 성장 가능성 그리고 그 이면까지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각 회사가 가진 독특한 이야기와 또 그들이 마주한 도전 과제들 이런 것들을 이해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나눈 이야기를 바탕으로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볼 만한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이 특정 기업들에 대한 투자 판단을 넘어서요. 미래의 성장을 바라볼 때 여러분은 개인적으로 이미 검증된 사업 모델을 빠르게 확장하는 전략과 완전히 새롭고 아직 증명되지 않은 기술 영역을 개척하는 데 베팅하는 전략, 이 둘 사이에서 어떤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미래 가치를 평가하는 여러분 자신만의 기준을 한 번쯤 고민해 보시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